네, 네, 전우용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분 만에 끝내라고 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조금 저로서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네요. 일단 광기를 좀 정의를 해보고 이 극산주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쳤다. 광기라고 하는 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미치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서는 좀 표제를 달리해서 정의되고 있죠. 본래 하나의 뜻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길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죠. 저기 가다가 내 거리 못 미쳐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닿다라는 뜻입니다.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미셸 푸코가 유럽에서 중세에서 미쳤다는 신들렸다라는 뜻이다. 신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말도 같다고 생각해요. 미쳤다는 신에게 닿았다. 접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신들림의 상태가 미쳤다라고 옛날에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인데 왜 저 미쳐 날뛰다. 또는 뭐 미친년 날뛰듯 산다 이런 말이 좀 널뛰듯 산다는 말로 좀 변했는데 미치면 좀 이렇게 적든 날개에서 뛰어도 자기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실제로 안 다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는 말은 신들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뀐 상태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광증이라고 하는 것은, 광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 가끔 미쳐야 되는,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이제 종교적 존재로서 진화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미쳤다가 되돌아오는 것들을 가끔씩 해줘야 인생의 살맛이 느껴진다고 느끼는, 살맛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는 바로 이런 이제 광증 또는 집단적 광기를 동원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구 역할을 했었죠. 지금 이제 사진에 있는 좀 보여드리는 사진은 히에라폴리스라고 고대 로마 도시, 지방 도시죠. 지방 도시의 조감도인데요. 발굴 중입니다. 터키에 있고요. 보시면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시설들이 저 위에 있는 테아트론, 극장이고요. 또 하나가 맨 저 왼쪽에 있는 스타디온, 경기장입니다. 도시는, 그리고 도시를 모델로 해서 출발한 국가들은 저런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갖춰놨었어. 왜? 저기는 왜 가는 곳이냐? 뭐, 공연 보러. 아니면 스포츠 경기 보러 가는 곳이죠. 근데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 안에서 어떤 좀 변화를 겪냐면 미칩니다. 미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장 같은 데 갈 때 보면 직장 갈 때나 회사 아니면 학교 갈 때나 이런 복장으로 안 가요. 복장 자체를 좀 평소와 다르게 입고 그걸로 부족해서 얼굴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칠하고 머리에다가 무슨 뿔모자 같은 거 쓰고 아예 열광하러 가는 것입니다. 광기죠. 거기서 발산되는 것은 일종의 광기예요. 비정상성이거나 비일상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꺼번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동시에 미쳤다가 되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얻느냐면 누가 있어서 한꺼번에 수만 명을 미치게 했다가 되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신의 실존을 입증하는 종교적 장소였어요. 단순한 오락적 장소가 아니라 저기야말로 종교적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저기까지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한가운데 신전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또는 나오는 길에 신전에서 우리를 이렇게 미치게 했다가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게끔. 우리는 스트레스 푼다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저 행위 자체는, 열광의 행위 자체는
일종의 종교적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인간의 습성 내지는 속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현대인들도 예컨대 축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나이트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는 여기서 미칩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미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술이라고 하는 음료가 아주 귀한 음료였었고 특별한 때에만 마시는 음료였었는데 요즘은 매일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술이야말로 이제 바로 이런 광증을 실현시켜주는, 그러니까 제가 광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접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신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신비한 음료였죠. 신성이 깃든 음료라고 생각해서 요즘도 이제 동작에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술을 마실 때 첫 잔은 들어 올려서 하늘에 향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는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마실 때는 그 잔을 부딪히는가, 들어 올려서. 이런 거 전부 이제 신에게 경배하는 의식을 이제 표현한 거였죠. 근데 매일 마시는 사람 매일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하면 이제 평소와는 다른 자기를 느끼게 되죠. 평소보다 용기도 생기고 평소보다 힘이 세진 것 같고 뭐 때로는 이제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머리를 때리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들림의 지연들을 합니다. 다 행스러운 것은 뭐 술이든 아니면 일단 열광이든 간에 사람이 잠시 미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상태, 우리는 그런 이제 광기의 경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관대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그런 건 그 상태로 미친 상태라고 보통 부르죠. 그건 개인의 이제 정신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런 좀 병적인 상태에 빠져들어요. 빠져드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금방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쪽 사진들에 있는 사람들 보면 좀 맨정신인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같죠.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맨정신인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이제 미쳤다고 해가지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옛날에는 아예 밖으로 못 나가게 했고 저렇게 이제 미친 사람들은 저기서 미쳤다가 저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인간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광기는 인간의 고유 습성 중에 하나다. 그것 자체가 종교적 의례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국가가 이걸 광기를 동원할 때의 문제는 이런 광기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발휘되는 상황들이 공포에 입각한, 공포심의 조작에 의한 또 영웅심리의 이른바 이제 선동에 의한 전쟁이라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어울려 살게끔 이제 탄생된 존재고 그렇게 진화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거기야말로 이제 인간이 다 통째로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시의 윤리라고 불러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남의 재산에 불 지르지 마라. 살인, 강도, 방화 같은 것들은 중대범죄입니다. 근데 전쟁 시에는 이 밑에 볼게요. 프랑스 생마르탱 데스테레오라는 곳에 세워진 일제대전 기념비문입니다. 타인의 곤경에 쌓아올린 치욕적인 재산들, 처형장에선 죄 없는 사람들, 훈장받은 죄인들, 전쟁과 그 주역들의 저주 있으라. 일제대전을 겪고 나서 느꼈던 그런 감회를 겪은 거죠. 전쟁 때에는 살인이 훈장감이에요.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받죠. 상대편의 재산을, 군량미를, 군수물자를 많이 불태우거나 약탈하면 역시 훈장감입니다. 살인, 강도, 방화 같은 평시의 극악범죄들이 전쟁 시에는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의 고유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 상황에 놓인 인간들을 집단적으로 미치게 만들죠. 물론 국가만이 그런 이제 광증을 선동하고 인간을 광증의 상황 속 모든 인간을 광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 국가에 저항하는 저항 운동에서도
때로는 이제 광기가 드러나죠. 프랑스 혁명 상황입니다만, 레미제레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저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광기에 휩싸여서 죽여라, 죽여라 라는 이제 구호를 외치게 되고, 실제로 잡아다가 단두대에 보내서 목이 잘리는 걸 보면서 열광하고 환호하죠. 사람의 목이 잘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가 루이 16세든 마리 앙뚜아네트든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의 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올리십니다. 인간의 정상성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거죠. 전쟁과 혁명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인간을 계속 미친 상태로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극단적 상황이죠. 우리 한국전쟁 왼쪽 보죠. 탱크 앞에 소녀가 서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서 있습니다. 그 뒤에 탱크가 다가와 있죠. 누가 미친 놈일까요? 누가 미쳤을까요? 아이 업고 있는 소녀 앞에 뒤에 갑자기 나타난 탱크가 미친 탱크일까요? 아니면 탱크가 돌아다니는 곳에 아이 업고 나와 있는 저 소녀가 미친 여자일까요? 오른쪽은 그 유명한 꽃을 든 여인 마르크 리브의 그 퓰리처상 받은 사진입니다. 베트남 반전 시위 때 시위 진압 군경 앞에 칼을 대검을 꽂은 꽃을 들고 나와서 평화를 호소합니다. 총칼 앞에 꽃을 들고 있는 저 여자가 미친 여자일까요? 아니면 꽃밖에 든 게 없는 저 여성에게 총칼을 겨눈 저 군인들이 미친 인간들일까요? 저런 광기의 상황 속에서는 저런 평화로운 일상이, 평화로운 행위가, 너무나 당연한 행위가 오히려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같이 미치는 게 정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맨정신인 게 미친 거고, 이렇게 좀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극단적 상황들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거꾸로 미쳤다고 지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역사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광기를 정의하기가. 가운데 그 유명한 미스터 선샤인 소재가 되었던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실제로 맥킨지가 이제 호남 지방에 내려가서 한 의병과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그 의병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노예가 되어 살기보단 자유민으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걸 알아요. 언젠가가 당장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총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인가?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랑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데 그 사람 의견은 미친 사람 맞다. 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일본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생겼으니 자기가 잘 살려면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잘 살려면 일본 편을 드는 것이 맞다. 내가 어제까지는 친리파였고 또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는 친러파였지만 이제 친일파가 되겠다.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한 케이스죠. 이완용 같은 사람들. 맨정신인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존경받을 사람인가? 사람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일상적인 소소한 잡담이나 나누면서 이웃과 평온한 일상을 누렸던 오른쪽에 물장수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또 어떤가? 누가 미친 것이고 누가 정상인가? 아니면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인가? 누가 정의하는가? 사실 우리 자신이 늘 이런 좀 고민 속에서 살아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인가? 이완용을 그렇게 친일파라고 욕하면서도 사실은 이완용처럼 사는
되게 열중하고 있어요. 지금 저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보면 전부 이완용처럼 살라고 가르쳐요. 공부 열심히 하고 기회를 잘 보고 인맥을 잘 다지고 상황에 잘 적응해라.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누가 정상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저기서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반이 된 사건들이 또 있었어요. 무엇이 정상인가를 따질 때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적 맥락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저걸 겪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관동대지진 때 일본의 한 소년이 남긴 일기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됐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평소 참 맘씨 좋고 친절한 아저씨였는데 우물가에서 피 묻은 대나무 죽창을 씻고 있었다. 돼지 잡았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얘기했다. 조센징의 피다. 맘씨 좋고 친절하고 평소에 잘 대해주던 그런 아저씨가 어느 순간 미쳐서 죽창 들고 조센징을 개돼지도 그렇게 못 잡는데 찔러대고 웃으면서 우물가에서 피를 닦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근데 이 소년도 아마도 그 뒤로 20년 후에 태평양 전쟁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런 이제 어떤 광기가 발산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그 죽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웃이 저렇게 의병을 하다가 의병으로 몰려서 또는 의병도 아닌데 의병으로 의심받아서 저렇게 학살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 공감한 사람들은 의병이 되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완용처럼 되는 것이죠. 이완용이 욕을 먹은 이유는 그가 출세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출세를 위해서 자기 동족들이 겪는 아픔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서 기본이었던 공감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관동대항설 때 일본인들의 이를테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헛소문을 일본 군부가 일부러 퍼뜨렸다. 예, 맞습니다. 퍼뜨렸다는 증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조선인을 그렇게 죽여도 되는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 찍기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죠. 우물에 독을 탄 사람이 조선인일 수도 있고 중국인일 수도 있고 일본인일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을 거기다 호명을 하는 거죠. 조선인이라는 집단으로 혹은 무슨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 하지도 않는 집단을 이름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시를 하는 거예요. 죽여라. 권력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선량했던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잘 기억도 안 나고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1931년 만주사변을 앞두고 이번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저런 광기 시험을 합니다. 중국에서 농사짓던 조선인들이 중국인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죠. 그러자마자 이제 전국 주요 도시에 화교들 사는 동네가 약탈과 살해의 대상이 됩니다. 어제까지 이웃집 청요리집 주인으로 친하게 지내고 자주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식이 돌자마자 거짓말이었지만 애초에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조선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맞아 죽었다는 말을 믿은 그 순간부터 모든 중국인이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 선량했던 사람들이 살인마가 됐던 것처럼 졸지에 살인마가 됩니다. 중국인들을 죽이고 때리고 중국집에 불 지르고
전쟁의 상황을 또 만들어버린 거죠.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런 광기가 저렇게 열기로만, 뜨거운 열기로만 사람 죽이고 하는 거로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동원되기도 하죠. 사실 미친 뮤지시죠, 뭐. 저렇게 신사참배한다고 수천 명씩 줄을 지어서 일장기를 들고 올라가는 저런 행위들. 극장이나 경기장에 가는 것처럼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갑니다. 아니면 일제히 일본 천황이 있다고 하는 동쪽을 향해서 허리 숙여 절하는 이런 것들, 동원에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익숙한 문화를 사실 전체주의 국가가 늘 그래왔고요. 저런 이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돼서도 비슷한 이제 감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실은 뭐 관동 대지진 때 우리가 많이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학살됐어요. 수천 명 정도, 뭐 아주 작게 잡으면 700명 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6.25 전쟁 전후에서 학살당한 사람 수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의심스럽다고. 때로는 의심스럽지 않아도 제주 4.3부터 그리고 노글리 또는 거창 곳곳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국민보도연맹 사건 할 것 없이 흥분에 들떠 있었고 사람들 전부가 해방됐다고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이 그냥 일단 민족 내부의 다툼 정도로 처리를 하지는 못하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이제 전쟁을 만들어버린 거죠. 참 솔직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유행했던 100만 명을 돌파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건국 전쟁이잖아요. 미쳐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이웃들을 저렇게 끔찍하게, 자국민들을, 자기 민족을 저렇게 끔찍하게 산으로 끌고 가서, 골짜기로 끌고 가서 저렇게 죽일 수가 없었겠죠. 수십만 명을. 저기서 이제 우리말 골로 간다는 말이 생겼어요. 저 군인들에게 잡혀서 지목되어서 골짜기로 끌려가면 이제 살아나올 수 없는 거죠. 6.25 전쟁까지도 이제 계속 광기가 고조되면서 이제 뭐 시국 대응 전선 사상보복 연맹이 국민보도연맹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양민학살이 이제 좌익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 냉전 체제에 규정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공포의 앞서 사전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상대가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집단적인 살인마 또는 살인 행위가 애국으로 둔갑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한 5년 정도 넘게 겪어왔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정신일 수가 있겠는가? 낙동강 전선에서 6.25 전쟁 직후에 낙동강 전선에서 참전했던 미군의 한 30% 정도가 정신 이상 진단을 받고 일본으로 후송됩니다. 그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경험 있는 군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공포를 못 이겨서 정신 이상, 정신 질환을 진단받죠. 미군들의 분석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산에 나무가 없다. 민중산이라 적과 뻔히 쳐다보면서 총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다. 몸을 숨길 데가 없다는 거죠. 나무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누가 좀 이게 전쟁 얘기하면서 할 얘기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쟁 중에 나무 심기 운동을 해요. 미군이 그 정도였는데 한국군은 어땠을까? 한 명도 없어요. 정신 이상 진단 받은 사람이. 왜?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미군이 보기엔 다 미친 거죠. 저 북한군 포로를 발가벗겨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이제 광주항쟁 때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미군이 볼 때는 한국군이 미쳤어요. 항복하는 포로를 바로 쏴버리는데 그냥 쏴버리면 되지 차라리. 끌어내서 무차별 구타한 다음에 그리고 끝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미군이 볼 때. 그래서 결국 이놈들한테 포로 맡기면 안 되겠다. 이랬다가 제네바 협정 위반으로 이 전쟁 자체의 정당성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를 미군이 관리를 해요. 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미군이 관리했냐면 한국군이 미쳤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전시에는 사람들이 미치는데 미친놈 중에서 더 심하게 미쳤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군한테 포로 수용소를 못 맡겼던 거예요. 미국인들은 당시에 아시아군들, 2차 대전 때는 일본군을 보고 옐로우 멍키라고 그랬고 6.25 전쟁 중에는 한국군이나 북한군이나 중국군 보고 옐로우 멍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옐로우 멍키라고 부르면서 그 멸시를 했어도 같은 민족을 대하는 한국인들이 훨씬 더 잔인했던 거죠. 미군이 보기에조차. 그런 그 광기의 시대를 겪었어요. 근데 이게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이 광기가 잦아들어야 되는데 잦아들까봐 걱정하는 권력들이 양쪽에 다 생긴 거죠. 어떻게든 이 광기를 부추기려고 하는 전쟁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시에 완전히 뒤집어진 인간성이 정상성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거 문은태의 잉여의 논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학생들과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큰 걸기대회 때마다 혈서를 썼다. 그날 저녁상에는 어김없이 푸짐하게 고기가 올라왔다. 예. 가끔 혈서 왜 쓰나 싶은데 저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죠. 피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관계에 휩싸이게 만들고 그걸 국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장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전쟁 당시의 인간성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전시 인간성이란 평시에 인간이 쌓아올린 가치와 정반대되는 살인, 방화, 약탈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방증에 걸린 상태를 정상성으로 뒤집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소환함으로써 그런 공포, 그런 삶을, 그런 윤리관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게 분단체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 한계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나와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니 반국가 세력이니 하면서 가상의 인간 집단을 만들어서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사람들을 바로 전쟁 상태의 윤리의식에 묶어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전쟁으로 생각해요. 사회를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윤리의식에 빠져들어가죠. 그게 오늘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탈이념, 탈근대 시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전체주의적 또는 전쟁에 익숙한 인간형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건 불광미디어 행사니까. 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욕망대로 사는가? 아니면 과학 지식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가? 아니면 어떤 이념에 따라 사는가? 옛날에는, 근대 이전에는 사실 신앙의 몫이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편식을 하면 부모가 이렇게 던졌어요. 재수 없어. 이 얘기는 재수는 누가 요청하냐면 종교적 개념이에요. 신이 정하죠. 그죠? 그러면 재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키 안 커라고 얘기해요. 종교보다 과학이 사람들의 의식을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이걸 뭉뚱그려 만들어 놓은 예컨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에 대한 이제 의존
또는 존재의 믿음, 여기에서 기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가치관이라면 이 이념은 수많은 것들이 과학적 지식들을 통해서, 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념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념의 힘이 종교의 힘보다 더 세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과거 종교에서 이단을 규제하던 방식으로 이념에 입각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이제 공격하고 개념 범주화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 그들을 때리는 것, 그들을 고문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의식까지 갖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죠.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극단주의, 극단적 선동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극단적 상황 속에 놓이면 자기가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상황에서 나만 총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세상을 전쟁같이 보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탈이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한 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집단을 한꺼번에 미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또는 그런 상황을 긍정하는 인간의 기본 태도들, 이게 반복되다 보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이 2차 대전이 인간에게 준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세계 인권선언이었죠.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국적, 성별, 인종, 장애 의무, 그 밖에 어떤 종교적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사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예요.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거나 적대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왜?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을 안 겪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인간 집단에 대해서, 예컨대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컨대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파시스트라는 이름으로 학살 대상, 소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건 대량 학살로 이어지고 결국 인류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름을 수용하라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못했어요. 여전히 못하고 있고, 여전히 총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고, 이른바 다양성을 이것을 이제 인류 평화 또는 인간이 미치지 않기 위한 존재,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좀 이상한 서양식 유행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들고 있고, 전체주의, 집체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런 전체주의라는 거, 예컨대 퀴어 축제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좀 희한한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게 마치 우리 사회의 통일성을, 저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정치 담론이 좀 겁이 나요. 국론 통일. 어떻게 통일을 해요? 근데 뭐지 국론 통일이라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내세우고 무슨 반국가 세력으로서 어디에 있는데요? 국가가 뭔데 국가 내에 반국가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이 국가라면, 국민이 다양하다면 그 국가의 모습도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런 이제 박정희 시대에 이른바 국론 통일이라고 써놨던 근검절약 국론 통일이 이제 있습니다만, 저 이데올로기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한꺼번에 미쳤다가 한꺼번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너무도 강하게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광기들은 이제 제어가 안 돼요. 특히 현대과학기술 때문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에요. 옛날 이명박 시대죠. 쌍용차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SNS에 그렇게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트렁크 뒤에 개를 매달고 가다가 개를 결국 죽였어요. 근데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치 그 트렁크 뒤에 매달려 가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썼더니 누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쓴 글이에요. 승용차 트렁크에서 떨어진 뒤 매달려 가다 죽은 개의 모습에
쌍용차에서 밀려 떨어지는 뒤 다시 서려고 애를 써서 한 명씩 죽어가는 해고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뭐 일단 시체파리가 다 있나. 그리고는 웃는 소리를 한 번 집어넣고 걔는 불쌍하지만 쌍용차에서 난동 부린 적자들의 죽음은 정의의 시기에 축하할 일일 뿐이다. 서름이 오싹 끼쳤어요. 저건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 곳이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렇게 쓸 수 있었겠거니 했는데 저게 벌써 1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아예 밖으로 나왔어요. 사이버 세계에 익숙해지면 현실 세계도 거기에 오염되는 거죠. 익명성 속에 숨어있던 광기가 이제 현실 사회로 다시 극단적 광기가 튀어나와 버린 게 일상화됐죠. 그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단식하는 데에서 피자 치킨 시켜 먹으면서 복직하던 그런 행위들로 표현이 됐던 거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대에, 이런 광증이 지배하는 시대에, 사람들 보고 미치라고 자꾸 선동하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쌓아왔던 고유한 가치들, 평화의 가치, 사랑의 가치, 이런 것들이 부차화되고 항상 경쟁, 전쟁, 싸움의 가치들이 전면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석가모니는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고행을 하셨어요. 현대인도 고행을 해요. 헬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한 몸을 건강 튼튼하게 만들려고. 네, 예수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단식을 했어요. 현대인도 해요.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자기 한 몸의 건강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자기 한 몸이 무중생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진화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래도 아직 부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자의 말씀을 하나의 좌표로 생각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단과 함께 극단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미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자비, 대자 대비, 자비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비가 무슨 뜻이냐 한자에서. 자비에서 자는 내 마음이에요. 비는 남의 마음이에요. 이자자 마음 심자가 자고 아닐 비자 마음 심자가 비예요. 이 마음, 내 마음이고 저건 내가 아닌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롭고 싶으면 남도 평화롭게 해줘야 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야만, 그래야만 인간이 평화롭게 오래 살 수 있다. 그게 가끔씩 미쳤다가 돌아와야 되는 인간들을 덜 미치게 만드는 일이고, 미친다 하더라도 반인륜 상태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이거 역지사지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안에 어떤 인간들을 타자로 지목해서 저들은 죽여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죽인다 또는 빼앗는다, 자유를 빼앗는다, 괴롭힌다. 글쎄 도둑놈, 살인자, 강도, 인과응보를 해야죠. 근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취향을 단죄하려 들지 말아라. 그게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